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행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한 여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정의를 되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2019년 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이지아는 환자 상담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지아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이 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 상담을 진행하며 각종 서류 업무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지아는 이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픈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쉽게 풀어 설명해 줄 때마다 환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아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어머니 혼자 청소 일을 하시며 자신을 키워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안의 어머니는 평생 대형 빌딩 청소 용역 회사에서 일하며 딸을 홀로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가 밤 9시에 돌아오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딸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취직했을 때는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지아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고 언젠가 어머니를 편히 쉬게 해드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지아는 병원 진료지원팀의 새로운 팀장으로 부임한 민도훈을 처음 만났습니다. 32살이었던 도훈은 서울 주요 대학 의료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행정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투를 가진 그는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업무 미팅에서 그는 항상 명확한 지시를 내렸고 직원들의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도훈은 지안의 업무 태도를 눈여겨보았습니다. 환자들과의 상담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고 민원을 친절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몇 달 후 팀 회식 자리에서 도훈은 지안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제 초기의 도훈은 지안이 상상했던 이상적인 남자친구였습니다. 퇴근 후 지안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지안이 피곤해하면 먼저 알아채고 쉬라고 배려했으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도훈은 지안의 학력이나 집안 배경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2020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기에 소규모로 식을 올렸지만 지안은 행복했습니다. 도훈은 결혼 전 지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도훈의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강남의 아파트였고 생활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 지안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망설였습니다. 비록 큰 꿈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의 일은 그녀에게 정체성이자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 서로 지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할 것이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차피 일을 쉬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수입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결국 지아는 결혼과 동시에 3년간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고 환자들 중 몇몇은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 그것이 새로운 꿈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달간은 평화로웠습니다. 도우는 여전히 다정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아는 집안일을 하고 요리를 배우며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도훈이 저녁 식사 메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거나 집안 정리 상태를 지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말투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밖에 못하냐는 식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도훈은 지안의 학력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대 출신이라서 이런 것도 모르냐며 비하하거나 자신의 대학 동문들과 비교하며 지안을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직업까지 들먹이며 청소부 딸이라서 세련되지 못하다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문제 삼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비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변하려 했지만 도훈은 경제력을 무기로 지안을 눌렀습니다.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데 감히 말대꾸를 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용돈도 쥐어짜듯 주었고 지안이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려 하면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습니다. 2022년으로 접어들면서 지안의 일상은 점점 더 숨막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어머니를 만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도훈은 지안의 외출을 통제했고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거부하면 차가운 침묵과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아는 버텼습니다. 결혼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연애할 때의 그 다정했던 도훈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 비극이 찾아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남편의 진짜 얼굴을 목격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안의 결혼 생활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던 2022년 가을,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담도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하며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쳐 최소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청소 일을 하며 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도저히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그날 밤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당신 엄마 병원비를 내가 왜 대야 하는데요? 지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면 배우자의 부모도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훈은 냉정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남의 집안일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어머니를 무시하던 말투로 청소부 출신이 무슨 큰 수술이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아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일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돈을 갚겠느냐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지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남편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훈의 서재 책장 뒤편에서 통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지안이 모르던 계좌였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순간 지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입금액과 출금액이 이상했습니다. 병원 월급 외에 정체불명의 입금이 여러 차례 있었고 출금 내역에는 모두 온라인 사이트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니 그것들은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총 입금액은 8천만 원이 넘었고 현재 잔액은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디선가 거액의 돈을 받았고 그것을 모두 도박으로 날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낼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지아는 도훈을 추궁했습니다. 통장을 내밀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도훈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요?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소? 지안이 도박 사이트 이름을 지적하자 도훈은 짜증을 냈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정도의 취미 생활이라며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안을 비난했습니다. 남편 물건을 몰래 뒤진 당신이 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엄마 살릴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안이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도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쓴 돈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요? 당신 엄마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날 이후 도훈은 지안을 더욱 냉대했습니다. 집에도 일찍 들어오지 않았고 주말에는 아예 외출해버렸습니다. 지안은 친구들에게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결혼 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모두 어색해했고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알아봤지만 무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날짜를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지안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괜찮다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날로 야위어 갔고 통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2023년 1월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후였습니다. 의사는 수술 시기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통증 완화 치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안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 사실 너한테는 아빠가 있단다. 지안은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지안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대기업 회장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 남자는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봤자 지안이 평생 눈치 보며 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강준호야. 한강그룹 회장이지. 이 금반지를 가지고 가면 알아볼 거야.
어머니는 목에 걸고 있던 가느다란 목걸이를 풀어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금반지가 매달려 있었고 안쪽에는 준호와 영숙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미안했어.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그래도 너는 엄마한테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틀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아는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 한 번 얼굴을 비쳤을 뿐 조문객 응대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밤 지아는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 쪽으로 갔습니다. 모퉁이 너머에서 도훈과 젊은 여자가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 후배였던 배소연이었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소연은 이제 26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와이프가 알면 어떡해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경 쓸 것 없어. 어차피 곧 이혼할 거야. 장모도 죽었고 이제 저 여자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 지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다른 여자와 포옹하며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장모라고 부르며 이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안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훈과 소연이 깜짝 놀라 몸을 떼었습니다. 도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는 거요. 이건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지안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도훈은 변명하다가 이내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 맞아. 작년부터 만났어. 그게 어쨌다는 거요? 당신이랑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소연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도훈 뒤에 숨어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울고불고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해요. 당장 내일 서류 준비할게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도훈은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나한테서 받을 건 하나도 없을 거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기대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소연의 손을 잡고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지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빈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반드시 저 사람들한테 벌을 받게 할게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게요. 손에는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작은 반지와 복수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아는 일어섰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지아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남편의 배신은 그녀에게 분노를 주었지만 동시에 명확한 목표도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금반지를 손에 쥐고 지아는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2023년 2월 지아는 한강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60층 규모의 빌딩은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강준호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을 때 직원은 당연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이 있느냐고 물었고
지안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신 이것을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금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직원은 난처해하며 보안팀에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반지 안쪽을 보세요. 준호와 영숙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영숙은 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회장님께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직원은 반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 지안을 안내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안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강준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금반지를 손에 쥐고 지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따님이십니까? 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지안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반지를 주시며 회장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강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돌아가셨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미안하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날 강준호는 지안에게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은 재벌 2세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영숙은 학교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강준호의 부모는 완강히 반대했고 영숙은 임신 사실을 알리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제 미래를 위해 혼자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그 말에 따랐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강준호는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안은 강준호의 친딸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녀는 한강그룹 회장의 딸이었고 법적으로는 상속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재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정의였습니다. 강준호에게 자신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학대와 모욕, 어머니의 죽음, 장례식장에서의 배신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준호는 분노로 떨며 들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신중했습니다. 감정적인 복수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강준호는 지안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안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준호는 법률 전문가, 감사 전문가,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민도훈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민도훈의 재산과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발견했던 도박 통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문 감사팀이 투입되자 훨씬 더 큰 비리들이 드러났습니다. 민도훈은 병원 진료 지원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환자 보험 청구 과정에서 허위 청구를 통해 차액을 챙겼습니다. 병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금액을 부풀린 후 차액을 착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지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후 지안의 인감과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던 도우는 그것을 이용해 몇 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안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조사팀은 6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도박 사이트 입출금 기록,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병원 내부 문서까지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지안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도훈의 노트북과 서류들을 복사해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안은 배소영과의 불륜 관계도 증거로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이용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불륜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안은 민도훈과 같은 집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고문과 같았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지안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참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023년 8월 드디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률팀은 검찰에 민도훈을 고발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등 여러 혐의였습니다. 동시에 주요 언론사에도 제보했습니다. 대형 병원 팀장의 비리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검찰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도훈은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지안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요? 당신이 감히? 지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민도훈의 구속 소식은 곧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병원은 즉각 그를 해고했고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소연도 조사를 받았고 병원에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방대했고 명확했습니다. 민도훈 측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은 숙연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책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보험금을 착복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민도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항소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수갑을 차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지안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숙연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안을 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견뎌냈습니다. 영숙 씨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강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안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강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지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돈이나 권력을 바라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겠다는 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도훈의 범죄 사실과 불륜이 명백했기에
재판부는 지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지안 명의로 받은 대출금 전액을 민도훈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해 겨울, 지안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민도훈과 연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 금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주신 이 반지가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봄 지안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서울의 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야간 과정이었기에 낮에는 상담센터에서 실습 활동을 하며 실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앉았을 때의 설렘을 지안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30살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 심리적 통제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지안은 그 모든 내용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돕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같은 경험도 관점이 바뀌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실습을 나간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지안은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에게 맞고도 참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녀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안은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40대 중반의 여성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20년간 남편에게 폭언과 통제를 당했지만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참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독립했으니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어요? 지안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안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여성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갈 때 그 여성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강준호 회장은 지안의 공부와 활동을 조용히 지원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지안의 의사를 존중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안도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고 편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가끔 강준호는 지안을 조용한 식당에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는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십시오. 지안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강준호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가는 모습이 영숙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숙에게 빚진 마음을 지안을 통해 조금이나마 갚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2026년 여름 지안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가정 내 경제적 학대와 회복 과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학회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졸업 후 지아는 자신이 실습했던 상담센터에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실습생이 아니라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법적 지원을 연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강준호의 도움으로 법률 자문과 의료 지원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부터 60대 노년의 여성까지 모두 각자의 이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상담실에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28살의 김민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안의 과거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통제, 모욕적인 말투, 가족에 대한 비하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민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고 당신을 도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6개월간의 상담과 법적 절차 끝에 민주는 이혼에 성공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상담을 마치는 날 민주는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안은 민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낸 겁니다. 저는 옆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지안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2028년 봄 상담센터는 지안을 센터장으로 임명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센터를 이끄는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강준호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재정 지원을 늘렸습니다. 덕분에 센터는 상담사를 더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된 첫날, 지아는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상담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저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한편 민도훈은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언론에 그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모범수로 지낸다는 기사도 있었고 다른 수감자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배소연도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아는 그들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법이 판단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증오에 매달리는 것은 자신을 다시 과거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아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언덕에 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지아는 어머니가 남긴 금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주신 이 작은 반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엄마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처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희망을 전해야 할 내일이 있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모욕당하고 무너졌던 한 여성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안을 통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